네, 안녕하세요. 저희 13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주제를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모셨는데,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이제 세 분이 하시는 활동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이 마이스 산업체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시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세 분을 모셨고, 이미 선도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셨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지 않으실까, 이런 차원에서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우선은 가나다 순으로 자기소개 간단하게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신 대표님 먼저. 예. 네, 안녕하십니까. 메가쇼의 김신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 전시회 메가쇼를 진행하는 회사고요. 다른 전시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메가쇼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 지금 5번 예정이었는데, 지금 2번 지금 저희가 못하고, 6월 달에 1번 지금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딴 거 없이 메가쇼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유림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넥스나인 김유림 대표 사원이고요.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마이스는 살아있다라는 책을 출간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한 지인께서 주최하시는 지인께서 마이스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이 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든 우리 마이스 살아있자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화봉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엑스의 이화봉 차장이라고 하고요. 다 그 유명하신 대표님들이라 업계에서도 다 유명하신 분들이라 다 아실 텐데 저는 듣보잡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저는 그 코엑스에서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요번 주까지 공간 사업팀이고요. 다음 주에 컨벤션 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팀을 옮길 예정이고 코엑스에서는 베트남 전시회 초창기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초창기 런칭할 때 했었고요. 지금은 지난 5년 동안은 삼성동에서 축제 만드는 일을 하다가 이제 다음 주에 컨벤션 팀으로 발령이 나서 팀을 옮기게 된 코엑스의 이화봉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지를 사전에 좀 드리긴 했는데, 코로나 상황 속에 현재 어떻게 지내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차원에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계가 느끼는 점이 가장 어렵게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은 B2C 전시회 대표 주최하시는 분하고, 또 우리 김유린 대표님은 해외하고의 활동이 워낙에 많으시고, 코엑스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몇 분을 뵙고서는 이미 여러 차례 그 코엑스의 이제 기존의 임대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들었습니다. 그럼 코엑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주최 사업도 하고 계시고, C 페스티벌 같은 경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또 엑스페이스도 하셨었으니까 그런 이야기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김신 대표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B2C 전시회라고 말씀을 좀 주셨었는데, 일단 메가쇼를 좀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희 전시회는 이제 종합 소비재 관련된 전시회고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 일반 관람객들이 이제 많이 오시기 때문에 B2C 전시회라고 좀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한 3년 전부터 내부적인 어떤 회사 업무는 B2B 업무가 거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완전히 이제 전시회가 시프트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쪽 업무를 매우 지금 이제 B2B 쪽으로 강화하고 있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냐라고 이제 좀 질문을 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제가 메가쇼를 2012년도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1년에 여러 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번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거의 한 3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8월 말에 이제 세텍에서 이제 행사가 예정에 있었으나 집합 금지 때문에 이제 전시회를 이제 못 하게 됐는데요. 관련해서 가장 좀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뭐 주최사 입장에서 뭐 매출 감소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좀 말씀을 먼저 좀 드렸지만은 이제 주최사 입장에서 그 굉장히 좀 많은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전시 준비하면서 이제 진행을 이제 쭉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저희만 뭐 열심히 해서 이제 준비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제 어떤 뭐 비즈니스 관련된 것들은 그 상대방들하고의 어떤 약속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예 이제 취소가 되면서 또 연기가 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원래 이제 참가 기업이나 관람객들한테 이제 돌아가야 될 어떤 혜택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고 뭐 축소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또 뭐 연기가 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똑같이 그런 규모를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거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시회 그 특성상 같은 베뉴라 하더라도 일정이 옮겨지면 또 새로운 전시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협력하시는 협력사분들도 되게 모든 스케줄이 다 이렇게 틀어져셨을 테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에서의 다양한 이제 우리 그냥 단순히 매출액 감소 이외에 이런 이 부정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네, 그 다음에는 김유림 대표님께서는 또 현재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신 상황이실지. 어려운 점이 사실 너무 많은데요. 이제 전 4가지 정도 이야기를 좀 해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막연한 공포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 팬데믹 상황이 전개될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단언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하기가 어렵고 또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잡는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기업에서 그만큼 투자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이 진행된다는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어려운 점이고, 이제 두 번째 상황적인 어려운 부분은 일부 이제 해외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로 나간다라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에요. 이유는 이제 크게 4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자 관계, 그다음에 그 해당 국가에서의 자가격리 문제, 또 다녀왔을 때 국내에서의 이제 자가격리 문제,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국민적, 그다음에 정치적 정서예요. 일단은 이 와중에 뭐 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포비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이 위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되니까 방법론을 굉장히 많이 이제 찾아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서 뭐 투트랙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기업은 못 가더라도 저희 뭐 현지 법인에서 마케팅을 대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방식을 진행을 하려고 이제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실제 계약의 주체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진행했던 방식 그대로 기준점을 세우다 보니까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응이 안 된다라는 점. 끝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렵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혹시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에 대한 부분을 속도를 같이 맞추는 게 사실은, 그런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라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이 시간은 너무 아까운데 예, 그 빠르게 좀 더 효율적이고 기획적인 일에 맨먼스를 쓰고 싶은데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진한다라는 게 너무나 아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럼 여전히 그러니까 주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뭐, 해외로 참가 업체 가는 것들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기관? 정부 기관? 이런 그런 기관들에 있어서의 온오프라인에 대한 뭐 의사결정도 좀 느릴 뿐더러, 뭐, 결정을 하더라도 온라인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온라인에 대한 정보의 수준이 서로 갭이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들을 학습시켜갖고 하려고 하니 그것도 너무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넥스나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소개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아,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네. 저희는, 그러니까, 최근에 업의 본질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제 마이스 업계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글로벌 커넥트를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동, 중국, 그리고 해외의 어떤 거점을 활용을 해서 마이스를 활용을 해서 전시 기획부터 마케팅 대행, 그리고 어떤 프로모션, 최근에는 온라인 마케팅까지 그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하나로 정의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마이스 업계 글로벌 커넥트 하는 회사 뭐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화봉 차장님, 코엑스의 여러 가지 사업팀이나 이런 쪽에서는 현재 네.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요? 근데 뭐 코엑스의 어려운 점이나 지금은 모든 다른 회사의 어려운 점이나 유사한 것 같아요. 유사한 것 맞아요. 같고 예전처럼 뭐 큰 회사, 작은 회사 또 뭐 그런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총체적인 같은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김유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저도 동감하는 내용인데 제일 어려운 점은 뭐 예측할 수 없는 경영 적자들. 이게 제일 두려운 상황이긴 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딱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당장 내일 뭐 확진자가 땅 터져서 뭐 내일 행사를 못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란 불확실성, 이게 3단계가 이렇게 같이 물려서 가니까 계속 공포감만 조성이 되고 또 스스로도 뭔가 다음 단계의 일을 굉장히 라디컬하게 진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지금 업계 전체의 고민이 아닐까. 뭐 코엑스만 고민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점은 다시 정리하면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저도 100% 동감하는데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게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가 되게 막막한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학교 같은 기관은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의 대학이나 이런 데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기준으로 그 등록금 수입이 학교를 유지하는데 특히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여를 많이 했는데 이 유학생들이 돌아올지 아닐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오늘 교육부가 발표를 아예 했어요. 이제 작년 바로 올해까지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그 한국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온라인으로 듣는 건 불가능하다. 그건 아예 인정을 안 해줬었어요. 무조건 한국에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 온라인으로 너네 나라에서 들어도 되는 걸로 교육부가 이제 그걸 바꿔줬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그냥 우리 무조건 한국에 와야 돼, 무조건 한국에 있어야 돼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제회의 분야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외국인 참가자가 저희는 되게 중요한 그 기준이었었는데 외국인이 아예 못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꿀까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우리 김신 대표님께서 B2B에 대해서 80% 업무를 진행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전시회가 처음에 전시회를 산자부에서 지원할 때는 무역진흥이라는 부분을 이제 방점을 두고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외국인 바이어가 못 들어오니 무역이 안 된다. 이거는 아닐 수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이제 이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에 있는 부처의 누군가가 그거를 기준을 자꾸 잡는 역할을 하고 업계 사람들은 기준 잡히면 따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업계에서의 의견이 좀 잘 모아져 갖고
정부를 좀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조금 길었던 것 같고, 향후 이제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금 이제 뭐 불확실성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언제 끝날지. 뭐 요새 들리는 이야기로는 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거의 5년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진짜 5년이 후에나 회복된다라고 하면 뭐 당장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후년까지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회사를 운영해야겠다 하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김신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네. 그 지금 그 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 그건 뭐 네.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불확실성에서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뭐 내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불과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올해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아무도 뭐 상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그 요 세미나를 이제 초대해 주셔서 그 전에 이제 연사분들 한 거를 좀 이렇게 쭉 굉장히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쭉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내용들 중에 전시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변할 것이냐. 저도 그런 고민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네. 이거를 온라인화 시킬 것이냐, 뭐 VR이나 AR이나 뭐 홀로그램,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IT적인 기술을 써서 뭐 디지털화 시키고, 근데 결국은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내렸던 거는 전시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결론이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이 전시장에 그 바이어든 관람객이든 오셔서 그런 개인화된 어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는 그런 온라인화된 어떤 전시 형태에서 전달할 수 있느냐. 저는 뭐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코로나 상황에서 전시회가 뭐 상반기에 잠깐 그렇게 오픈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걸 충실히 준비하는 게 저의 임무지 않을까. 일단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준비를 해볼까. 사실상 그 온라인화 관련해서는 전혀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차기 전시회가 뭐 10월, 11월 뭐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게 열린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전시회라는 게 이제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어렵게 진행을 했을 때 또 내년에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좀 그 지금 막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본질에 가까운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하자. 그런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전시를 진행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목표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뭐 단순하게 어떤 매출 목표라든가, 특히 이제 전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람객을 얼마나 집객을 시켜야 될 것인지. 이게 사실상 이게 이제 저희 고객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에 대한 부분하고 굉장히 연결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시회가 이제 좀 커지고 또 좀 좋아지려면은 많은 관람객들이 이제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그런 그 목표는 복도 면적을 그 스퀘어미터당 하루에 2명 정도 넣어주면 B2C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업체들 만족도가 좋았고요. 바이어 같은 경우는 한 0.5명.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복도 면적을 따로 이제 계산을 해서 하루에 이제 유치 목표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시 기간 동안 이제 더해서 그게 요번 전시회 이제 유치 목표가 되는 거고 그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뭐 예산은 이제 한정적이니까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좀 배분을 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뭐 홍보 쪽이나 관람객 유치에 대한 목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스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제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데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저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참가 기업의 어떤 만족도가 높아야지만 재참가율이 당연히 높아지는 거고 그 재참가율이 수익에서 이제 뭐 80% 이상 음, 돼야 음. 이 전시회가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그쵸, 하거든요. 그쵸.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재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참가업체 유치가 좀 쉽게 전년도 규모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신규 업체를 이제 유치를 하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부스 면적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목표들을 좀 세우는데 사실상 이런 어떤 관람객 유치나 참가업체 유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두 많은 그 주최사들이 굉장히 뭐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좀 주력을 하시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전시회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전시회를 검토를 받을 때 뭐 브로셔나 결과 보고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자료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떤 뭐 성공 사례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이제 좀 문서화 시켜서 그런 것들을 일정 장소에 올려놓고 즉시성을 갖고 상담이 끝나거나 방문이 끝나거나 아니면 요랬을 때 그분의 뭐 휴대폰이나 아니면 이제 직접 받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로 바로바로 이제 보내줄 수 있는 자료 구축을 지금 이제 거의 끝마쳤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관람객한테도 같이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주최자는 좀 약간 관람객들한테 좀 불친절하다 이런 느낌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좀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그래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특히 전시회 전에 바이어가 됐건 일반 관람객이 됐건 노출을 시켜서 그거를 습득한 후에 전시의 목적성을 갖고 올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좀 포커스를 둬야 되겠다. 그러려면은 그거에 대한 자료를 풀이 있어야 되고 그 풀에서 그 시의적절하게 맞는 자료들을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 네. 그게 뭐 인스턴트 메시지가 됐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점 사항을 갖고 사실상 지금 부스에 대한 영업이라고 하죠. 유치 활동을 굉장히 해야 될 시기인데 사실상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주력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들이 저희 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재 전시회고 그리고 100% 다 중소기업들입니다. 그쵸.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많으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이제 뭐 전시회께서 이제 한 부스짜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한 부스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전시회 확장 면에서 보면은 사실상 10부스 하는 기업이 다음 해에 10부스 이상 20부스, 30부스 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한 부스짜리가 100개 업체가 전시회가 잘 되면 2부스씩 늘리면 그게 200부스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제 입장에서는 저희 전시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전시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또 특히나 또 이제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아서 나오시는 업체의 경우는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쵸.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나가서 그냥 뭐 하면 되겠지.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교육이 됐든 아니면 그런 정보를 뭔가 이렇게 좀 자극제를 줘야 되는 그런 자료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좀 충분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업체들 입장에서 모르고 그냥 나오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게 만족도와 재참가율하고 이게 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활성화시키고 뭐 양도 좀 많이 충분하게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참가 기업들한테 뭐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충실하게 전달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노력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진짜 본업에 약간 더 본업을 더 나중에 어쨌든 전시회라는 거는 온라인으로 대체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시회 본질 자체를 더 충실화시키는 작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네요. 일종의 네, 맞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를, 그러니까 무슨 단순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사례라든지 이제 결과보고를 어떻게 해줄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계시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그런 거와 네네. 관련돼서 준비를 되게 지금까지 나오셨던 전시 주최자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른 접근의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고개가 또 일면 끄덕여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김유림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향후에 이제 해외하고 워낙에 업무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공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딱 두 단어를 정리를 하면 생존과 안전입니다. 우선은 일단 생존을 해야 뭘 하든지 그 다음 뭐 내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생존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깊이 있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뭐 정말 지나칠 정도로 방역 철저하게 하고 있고 거래처 미팅을 할 때도 아니 그렇게까지 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조금 뭐 정말 좀 과하게 그렇게 좀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업의 본질 얘기를 이제 대표님께서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럼 저희는 그러면 어떤 게 저희 업의 본질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이번 코로나 때 사실은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뭘까? 해외하고의 연결. 그런데 이제 2019년 1월부터 7월까지랑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1년 이후에 어떤 데이터를 보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24%에서 25%로 늘었거든요. 코로나 기간 중에도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되는 시장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명백한 팩트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하늘길은 다 막혔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저희 전시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는 생각했던 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이제 글로벌 커넥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국내에 행사장을 만들고 또 중국에도 저희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서 뭐 상담회를 주선을 한다던가 또는 웨비나라던가 이런 국제 회의를 활용을 하는데 국제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한국이라는 카운트파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하늘길을 열어서 해당 지역으로 가지는 못하지만 국내에서 촬영을 해서 그들의 온도에 맞게끔 또는 한국의 어떤 강점을 더 부각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그들과 같이 좀 머지를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사실은 최근에는 대부분 하고 있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김신 대표님 말씀처럼 오프라인 전시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프라인 전시회까지 버티는 시간들을 우리들이 사실은 그걸 벌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올해 그냥 손 놓고 있다가 내년에 전시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어떻게든지 고객하고의 접점도 가지고 가야 되고 고객하고의 어떤 그런 뭐랄까 구매 상담이든 아니면 소통이든 아니면 지식을 전달하던 이런 과정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프라인으로 빠르게 다시 정말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희망하지만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현재로서는 투 트랙으로 가고 그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이제 생존 전략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네. 유화봉 차장님, 코엑스 같은 시설은 어떨까요? 저희 회사의 운영 방식은 저희 경영진이 얘기하셔야 되는 건데. 네네네. 네, 저희 본부장께서나 실장께서 나오셔서 뭐 맞습니다. 이전 말씀을 드렸었고, 네. 저는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밖에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지금만큼 코엑스라는 조직 안에서도 지금만큼 의견의 레이어가 되게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정말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이렇게 스킵해버린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에 대한 갭도 굉장히 많이 크고요. 세대별 갭도 굉장히 많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또 클래식한 사업 모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전시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오프라인 오리엔티드된 굉장히 클래식한 사업 모델인데 이걸 어떻게 유지하면서 전환해낼까가 궁금한 상황이긴 하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마이스 산업도 제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의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뭐 감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코엑스 같은 경우는 전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고 또 전시회를 개최하는 두 가지 운영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저희 업계가 굉장히 많은 급속도의 발전을 지난 2, 30년 동안, 아니 2, 30년 아니죠. 3, 40년 동안 해왔지만 꽤 또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산업군이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조금 더 오픈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이번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스타트업 회사라든지 내지는 기존의 뭐 대기업이지만 이제 온라인 기업이 된 대기업들이라든지라는 조금 더 시장을 열어놓고 저희가 가진 장점을 놓치지 않은 상황에서 콜라보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좀 열어야지만 운영하는 방식이라든지 개최하는 방식에서 조금 혁신적인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래서 조금 뭐 그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꼭 마이 산업을 기존에 있던 정의처럼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져가면 앞으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많이 드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대형 광고 대행사에 계시는 분들, 이노션, 대웅기획, HS에도 이렇게 모셔갖고, 이제 원래 주제는 엑스포의 미래였었는데, 말미에 그 이노션이나 대웅기획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신규 사업으로 준비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쭤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웅은 아니지만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공간 사업을 하실 거라고 자꾸 얘기하셔서 그게 뭔지 여쭤봐도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자기네는 부동산을 아예 매입을 해갖고 그 안에서 소비자의 경험과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대웅에 계시는 분도 자기네는 대웅은 사실 뭐 롯데가 있다 보니까 프로퍼티를 살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미 그런 게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자기네도 사실은 유사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 기존의 센터들이 사실 이제 내년까지의 신규 전시회나 국제회의나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개최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어쨌든 센터도 다른 기관은 다른 센터들은 사실 좀 다르죠. 코엑스만 민간 시설이다 보니까 코엑스는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코엑스 같은 시설도 우리가 좀 그런 상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기존에 여기에만 목매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의 상상력이 필요하고 다른 형태의 접근이 분명히 요구되는 시대인 것 같아서 그런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 맞습니다. 운영하는 방식도 저희가 이제 뭐 제가 지난 5년간은 축제라는 플랫폼을 만들어 봤지만 기존에 있는 방식들하고 다른 접근들은 확실히 필요하더라고요. 크게 보면 메커니즘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전시나 회의나 축제나 어떤 메커니즘 플로우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하면서 많이 배웠고 아까 뭐 말씀 주셨던 공간 사업을 하시겠다는 어떤 대행사분들의 말씀도 보면 저는 그게 UX와 컨텐츠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전시업계에서도 꼭 필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닐까. 대행사분들은 그쪽에 빠르시기도 하고 또 현명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도 전시업계도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4번하고 5번 질문을 드렸었는데 4번 질문은 혹시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된 행사나 사례 소개시켜 주실 게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 주십사 하는 거하고
5번은 디지털로 모든 게 변한다. 모든 건 아니지만 같이 병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두 가지 질문 좀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대답의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이화봉 차장님 먼저 네, 해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온라인 행사의 그 잘된 케이스를 물어보셨는데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한 정말 솔직하게 온라인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만약에 있다면 그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나 컨퍼런스가 진짜 온라인 행사라고 보기보다는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더 미들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네네네.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라이얼 에러가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또 다른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업의 얘기지만 축제를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벨기에에서 하는 투마로랜드 같은 축제를 보면 음악. 최근에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꽤 성공을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 음. 케이스를 보면 예를 들면 뭐 유튜브 구독자 수가 약 980만 명 이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커뮤니티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전시도 사실은 전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상품이라든지 사람들이 다 컨텐츠인데 그 컨텐츠를 그동안 저희가 컨텐츠화 시키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자성하는 측면에서 들었고요. 그래서 뭐 베스트 프랙티스를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결국에는 지금에 있는 모든 뭐 역학 구도를 보면 팬덤이나 커뮤니티 위주로 돌아가는 소규모 행사들이 많고 소규모 비즈니스들도 많지만 뭐 어떻게 보면 BTS도 그 원 오브 댐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바이어가 팬덤이 돼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뭔가 전시를 하나 만들었을 때 바이어들이 저희가 팬이 돼주시면 로얄티가 강한 행사일수록 저희가 개런티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가지고 오고 해야 되는 타이밍이 이번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좋은 네트워크들을 자꾸 기존에 있던 어떤 전달하고 싶은 인포메이션들을 잘 전달하는 방식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시회는 이렇게 타임 프레임이 있잖아요. 타임 센시티브한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런 프레임을 깨는 방식도 이번에는 병행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접근하는 그게 되게 독특하게 이렇게 저희한테 좀 이렇게 자극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네. 제가 너무 급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예, 조금 이제 좀 다른 형태. 어쨌든 네. 내년까지 아까 김유린 대표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버틸려면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는데 딱히 지금 아이디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저도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얘기해주신 것들이 진짜 전시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컨텐츠인데 저희가 전혀 이거를 컨텐츠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진짜 UX 이런 게 워낙에 좋아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또 쉽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진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유림 대표님 혹시 네, 지금 그 이화봉 차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컨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뭐 200%, 300% 이상 정말 공감하는 이제 내용이고요. 아까 이제 4번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좋은 사례보다는 그렇게 성공적이진 못했던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른 각도로 봐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중국의 최대 전시회 중에 하나인 이제 캔톤 페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올해 이제 127회째였거든요. 맞아요. 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전시회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이제 6월 달에 약 10일간 온라인으로 뭐 개최를 했어요. 온라인으로밖에 개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긴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여기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굉장히 대형 전시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굉장히 무리수를 둔 시도잖아요, 사실. 근데 일단 시도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런 큰 메머드급을 가지고 그리고 그 시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조금 한 단계 더 들여다보면 이거 텐센트가 만들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뭐 중국 하면 이제 BAT라고 해서 뭐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 최근에 이제 바이두 대신에 이제 바이트 댄스로 바뀌었어요. 그 틱톡 하는 회사. 그래서 이제 BAT를 그렇게 부르는데 사실
어찌 보면 글로벌 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전부를 조사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군소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각각의 전시회를 각자 이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제 미중 디지털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미국과 중국은 이 시간에도 정말 피 튀게 싸우고 있거든요. 그 패권 가져가려고. 뭐 구글이냐 아니면 뭐 바이두냐 뭐 아니면 뭐 정말 패권 가지고 너무 싸우는데 이 전시에 대해서 너무나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텐센트에서 국내의 전시 주최자들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지금 세트화했다. 그래서 저렴한 버전, 조금 더 고급형 버전 이렇게 해서 정말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도 활용하면 온라인 좋겠다라고 전시회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전시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셋업한 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프로포저를 보내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국내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텐센트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만들면 뭐 따라갈 수 중소의 어떤 회사들이 만들어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단기적으로야 우리도 뭔가를 만들겠지만 패권을 가져가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이 전시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플랫폼으로서 그들이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그런 모습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과연 미국과 중국의 전쟁 중에서 우리는 과연 방관자이거나 사용자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그럼 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아까 이제 이하봉 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콘텐츠 잘 만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정말 그 아카데미, 뭐 칸느 영화부터 우리가 최초로 만들었던 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콘텐츠화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바라는 게 있다면 논점과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정말 텐센트가 만드는 이 정도 급의 것은 공공재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공재로 만들어서 맞아요. 저희도 지금 코엑스든 아니면 뭐 메가쇼든 우리가 그 기획력만 있으면 그걸 사용을 해서 사용료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백년지 대계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 플랫폼 패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말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참 답답하게 좀 느끼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5번 아까 이제 디지털 마이스 산업을 상상해 본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 과거에는 어찌 보면은 이제 각자 이렇게 조금씩 하고 뭐 이랬을 텐데 지금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희 만나는 회사 대부분 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 되게 많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로봇 회사, 인공지능 회사, 뭐 아니면 뭐 VR 컨텐츠 제작 회사, 뭐 이런 회사들과 협업을 안 할 수가 없고 특히 영상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같이 아우르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놓여져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협업만이 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연 패싱되는 건 아닌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저희의 역할은 마치 PD 같은 역할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하나로 작품이 될 수 있게 합쳐주는. 요즘에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토론자, 연설자, 참가 기업 각자 다 따로 놀거든요. 영상팀은 영상팀대로 뭐 다른 생각하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해외 송출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팀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제대로 머지가 되지 않아요. 제대로 운영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아마 베스트 프랙티스가 없을지도 몰라요. 네, 불협화음이 정말 많이 난다라는 현재의 작동의 상황들이 많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역할은 앞으로 어찌 보면 PD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기획을 잘하는 기획 PD의 역할. 네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중국의 이제 텐센트가 그렇게까지 저는 저렴한 버전과 고급 버전까지 내는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 이제 플랫폼 저희가 아까 제가 낮에 황 교수님이랑도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동대문 CES까지 만들 정도로 CES에 목맸었는데 온라인으로 대한민국 표 진짜
정말 완전 완벽한 CES를 온라인 CES를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협업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왜 삼성전자, LG전자가 다 나가고 우리나라에 온갖 무슨 4차 산업 기술과 관련된 업체가 다 나가면서도 왜 이건 정작 라스베가스에서만 열리고 한국에서 안 열리냐 뭐 이런 상황인데 온라인상에서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들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만 더 네. 말씀드려도 네네. 될까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 주신 거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캔톤 페어가 그런 그러니까 매머드급 전시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됐잖아요. 여기에 이제 또 허점을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참여 기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게 동시에 8,000개에서 12,000개 기업이 스트리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케팅을 하게끔 너치해주지 않으면 거길 들어가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준 차이가 너무나 그쵸, 많이 크다 나죠. 보니까 네, 저도 봤어요 그때. 네네 할 때. 너무 저급하거나 너무 맞아요. 잘하거나 이런 수준 차가 많이 나거든요. 음.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비즈니스 매칭이 사실 전시회 무역 전시회 가장 중요한 핵인데 매칭이 사실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걸 역으로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양적으로 승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질적으로 그다음에 컨텐츠로 승부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한국적인 어떤 온라인 플랫폼의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네, 공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신 대표님께서는 혹시 해외 사례나 아니면 디지털 아까 이제 본업에 충실하는 업무를 많이 얘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온라인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무시하고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그 두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게 저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게 이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질문을 이제 해외 사례 네, 먼저 이제 말씀을 주셔서 네네네. 딱히 제가 짧은 지식으로, 얕은 지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평소에 이제 관심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지금 여태 말씀해 주신 그 CES하고 네. 캔턴 페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네네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CES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2021년도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네. 된다고 네. 대문짝만하게 올 디지털이라고 이제 크게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CES가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컨퍼런스, 키노 세션을 포함한 그런 유료 컨퍼런스, 그 다음에 이제 그 쇼케이스 전시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네트워킹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근데 참 이 그 CES 그 주최자들이 저는 참 부럽고 참 어쨌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이분들이 온라인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크게 세 부분 중에서 두 부분은 확실하게 아까 그 교수님께서 그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PC 업체들이 바로 온라인화 되었던 그 느낌을 말씀해 주셨듯이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CES에서 가장 부러웠던 부분이 뭐 물론 그 뭐 신기술을 발표를 하고 뭐 융복합이 되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가 나오고 굉장히 많은 그런 기사들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구조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뭐 퍼블리싱 내지는 뭐 퍼블리시티 뭐 이런 CES에서 어떤 미디어 데이를 운영을 하면서 그 많은 기자들이 와서 그런 걸 앞다투어 자국에다가 이제 기사를 이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사실상 여기서 유료 세미나가 거의 5,000명 정도 참석을 하는데 연사로서 한 1,400명이 참석을 하신대요. 그리고 17만 명의 참관객 중에서 2020년도 데이터입니다. 올해 1월 달에. 거기에 이제 그 언론사가 한 6,500명 정도? 그러니까 뭐 전 세계 뭐 유수의 언론사들은 다 와서 취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CES의 경쟁력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경쟁력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그만큼의 어떤 컨텐츠가 CES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1월 달에도 그런 부분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쇼케이스를 제외한. 네, 그러니까 그 쇼케이스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캔턴 페어 말씀하시면서 그 텐센트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그 바이어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뭐 거기서 이제 전시의 어떤 일부 기능들을 수행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지만 오프라인 전시보다는 뭐 많이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죠. 그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전시회하고 대입을 해보면 사실상 저희 전시회에 왜 관람객들이 올까? 바이어들이 올까? 결국은 그 컨텐츠거든요. 볼거리. 그 볼거리를 제공을 하면서 어떤 그 개인적인 경험들을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사실상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있으면서 이것들을 저희 주최자들이 얼마만큼 관람객들한테 사전에 잘 알려줬냐. 요즘 어쨌든 그 온라인의 트렌드가 뭐 구독 경제도 얘기하고 뭐 공유 경제 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저는 사실상 쫓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반면에 저희 전시회 같은 경우는 과연 그런 것들을 그 관람객들 입장의 눈높이에 맞춰서 정보를 제공을 해줬느냐라는 거에 이제 굉장히 큰 물음표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CS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어 쪽에 저희가 좀 포커싱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관람객 쪽에 좀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캠페인들을 진행을 할 때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어떤 그런 큐레이션 부분을 그 각각의 출품 품목 큰 카테고리에 어떤 큐레이션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눈높이에 어떻게 맞출 것인가. 물론 뭐 후크성의 메시지도 상당히 좀 많이 던지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들어왔을 때 아 여기 가면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온라인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도 볼 수 있지만 뜻밖의 어떤 이 새로운 것들을 우연성, 발견함으로써 트렌디피티, 인해서 네,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재미라든가 득템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저희가 큐레이션이나 어쨌든 컨텐츠의 가공을 통해서 관람객들한테 좀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사실상 B2B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아까도 뭐 80%가 그 업무라는 게 그 업무 자체가 저희가 계속 참가업체의 그 내용들을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매치메이킹을 할 때 사실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쪽으로 좀 많이 뭐 매칭을 시켜준다든가 근데 사실상 여기서 하나도 뭐 뭔가 효과가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상 그 참가업체 유치한 그 담당자가 비즈니스 매칭을 담당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참가 기업도 알고 또 그 기업을 알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맞는 바이어를 섭외를 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섭외를 해서 매칭을 해서 뭐 자료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료에 대한 어떤 그 질적인 부분도 사실상 여기에 그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큐레이션이나 컨텐츠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바이어들이 처음 참가 기업들을 만났을 때 던지는 질문들 예를 들어서 뭐 업력이라든가 뭐 관련된 인증 사항이 있다든가 지금 현재 이 제품을 어디에 유통하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생산 시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기초 조사를 다 해서 바이어한테 먼저 제공을 해요 사전에. 그래서 그걸 갖고 질문 내역을 미리 던지지 않더라도 저희가 한 30분 정도 상담 시간을 주긴 하는데 그걸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와서 상담회를 진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뭔가
제대로 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상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정보가 없었을 때는 뭐 그거 질문하다가 이제 다 끝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주최자 입장에서 얼마만큼 이 컨텐츠가 되는 참가 기업의 제품들, 그다음에 이 제품들에 대한 정보를 B2C적이든 B2B적이든 얼마나 잘 가공을 해서 전달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대부분 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온라인에 대한 어떤 캠페인을 설계를 할 때 뭐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설계를 해서 이 트래픽 자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정보를 다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UOP에 맞게끔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저희가 준비하는데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정보 전달을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내용들. 네. 알겠습니다. 그 이화봉 차장님 혹시 아까 이제 사례 이야기 해주시고 그 디지털 마이스와 관련돼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네. 보충하실 게 있으신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너무 많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러니까 첨언을 좀 하자면, 아까 우리 김신 대표님 말씀하셨던 내용의 첨언을 좀 하자면, 이게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전시회들이든지, 컨퍼런스든지, 그 안에 연사든, 그 안에 상품이든, 그 안에 주제든 간에, 그걸 그동안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는데, 그걸 컨텐츠로 가공해내고, 그거를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어내고 그래서 고객들한테 감정을 이끌어내는 데에서는 굉장히 좀 초보 단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뭐 컨텐츠 비즈니스들은 컨텐츠 비즈니스들의 핵심이 OSMU,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OSMU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많이 생긴다는 점에서 가공해내는 능력들을 저희가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또 아까 김유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또 산업이 약간 폐쇄적일 수밖에 없던 게 그런 어떤 대기업들이 진입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한 저희가 바이패싱 됐을 때 공포감들도 있었던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카카오나 네이버가 만약에 이런 시장이 들어오면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생각하기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획 PD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는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고 제 친한 후배들끼리 가끔 얘기하는 게 전시나 컨벤션 업계들은 사실은 운칠기삼이라고 하는데, 운영이 7이고 기획이 3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운영 중심의 비즈니스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해왔고, 기획 중심의 비즈니스에서 컨텐츠 중심의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런 운영의 묘들을 이미 다 이해하고 있는 저희가 충분하게 가운데서 기획 PD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카카오나 네이버 등등도 뭐 너무 특정 기업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대기업들도 사실은 오프라인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서로 충분한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저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뭐 몇 조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출을, 그게 저희한테 상대가 되고 그 라이벌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그들이 필요한 게 우리를 갖고 있고 우리가 필요한 게 그들이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찾으셨네. 네, 됐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디지털 마이 산업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는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만약에 이 일을 하면 저는 지금 제일 또 궁금한 게, 지금 저희 신입사원도 작년에 뽑긴 뽑았습니다만 지금 저희 업계에 들어오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미래 비전이 있는 비즈니스일까에 대한 두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보면. 그러면 근데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또 다음 단계로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조금 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다음 단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서 미래에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닐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저희가 사실 몇 차례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그런 이제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친구들에 대한 우리가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뭐 대표분들이라든지 임원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뭐 각자의 회사에서도 사실은 신입 직원이나 아니면 뭐 신입 직원 아니더라도 한 대리 정도 되는 직원들도 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답을 주셨던 분들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황 교수님 혹시 황 교수님 계속 같이 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신 저도 기억에 진짜 진짜 이렇게 하면 비전이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안 계셨던 것 같긴 한데 진짜 비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친구들한테 계속 우수한 사람이 들어와야지 이 산업이 유지될 수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이게 팍 꺾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인재가 안 들어오면 산업이 성장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6번째 마지막 질문으로는 원래 향후 전시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들에서 그런 답을 많이 찾은 것 같긴 합니다. 6번 질문에 대한 답도 좋고 아니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 상황이니까 혹시 뭐 못하신 말씀이시거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되면 좋겠다 하시는 뭐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그걸로 좀 마무리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김신 대표님 먼저 시작할까요? 네. 네. 살아남을 수 있는 저희 뭐 과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될 때, 뭐 아까도 이제 오프라인 행사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많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뭐 가치 있는 전시회가 살아남는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상 그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주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하봉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저희도 굉장히 관심 있는 채널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전시 확장 내지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사실상 외국의 그 유명한 전시회, 특히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전시회들 가서 보면 그 전체 관람객의 50% 이상이 리테일러들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참석할 수 있는 전시회가 뭐가 있을까? 그 대표적인 예는 저는 카페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아까도 제가 뭐 복도 면적 스퀘어미터 말씀드리면서 뭐 몇 명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그 전시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특히 저희 같은 소비재 전시회 같은 경우는 리테일러를 얼마나 바이어로서 참석을 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좀 많이 진행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서 가장 저희가 큰 문제에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뭐 가치 있는 전시회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상 저희 행사 그 전시회 자체가 그 산업에 있어서 어느 위치에 이 포지션을 차지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저는 고민이 좀 많아요. 특히 이제 소비재 쪽 전시회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아시다시피 뭐 그런 도매 시장이라든가 이런 오프라인 시장도 상당히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상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리테일러 시장에다 온라인으로 다 흡수되는 그런 분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다면은 사실상 그런 도매 시장이나 여러 가지 그 홀세일 관련된 그런 부분이 오프라인에 없다면 우리 전시회가 그런 리테일러, 온라인 리테일러든 아니면 오프라인 리테일러가 됐건 그런 소싱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전시회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그런 뭐 호객행위를 통해서의 어떤 그런 저기가 아니고 상당히 어떤 그 B2B적인 요소도 상당히 버무려져 있어야 되고 특히나 그 산업군에서 전시가 확고한 어떤 그 포지셔닝이 돼야지만 전시회가 롱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진짜 전시회가 포지셔닝도 돼야 되고 전시회가 어떤 유통의 채널로서의 인정도 받아야 되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김유림 대표님 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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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우리 업계에 지금 다음 세대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 염려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시대는 사실 안전한 직업이 과연 있을까? 몇몇 플랫폼과 배달 뭐 이런 것 빼고는 사실은 누구든 그 직업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바람이 있다면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좋아하면 힘들어도 견디면서 방법을 찾아낼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 혹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전시 산업계의 대응에 대한 질문과 향후 전시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우선 이제 한국 전시 산업계의 대응 부분은 사실 아쉬움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선 이 일이 코로나가 막 발생을 해서 1, 2월 달만 하더라도 사실 이 사태의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나 이런 것들도 뭐 정말 처음 있는 일이니까 뭐 그랬겠지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됐고 또 이보다 더 심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가장 아쉬웠던 거는 연초에 칼럼에도 썼지만 지금 뭐 산업부와 문화부가 양분화돼 있고 마이스라는 산업 정의 자체가 컨벤션 따로 뭐 전시 따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닌데 실제 주관 부처가 달라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한 힘을 내서 어떤 정책 공동의 결정이든 대응을 네,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사실 위기 대응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타이밍을 많이 놓쳤고 이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말 지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많은 이제 재직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책 결정자들은 이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중소기업의 어떤 마케팅의 하나의 중요한 플랫폼이잖아요. 중요성을 좀 많이 인식을 해서 하나의 이제 구심점이 될 수 있게끔 부처의 역할부터 그런 아레나 책임부터 좀 명확히 해서 위기에 대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업계에 보면은 이제 각각의 뭐 협회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산하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 또 이제 뭐 PCO든 PEO든 각자의 어떤 이제 이해관계들이 사실은 좀 다른데 지금은 사실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저는 좀 많이 대응해 줬으면 좋겠는 게 언론 대응이거든요. 올해 이제 저는 기사 같은 거 보면서 뭐 정말 모 전시회 같은 경우 뭐 정말 자본주의의 눈먼 정말 뭐 정말 심한 욕들을 하면서 이렇게 개최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그런 댓글이라든가 기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졌거든요.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밖에 놓일 수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텐데 연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언론이 정말 뭐라 그럴까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긍정적이었다가 뭐 방역 되게 잘한다 그랬다가 아니면 지금 뭐 이 시기에도 때냐, 전시해? 지금. 네. 이렇게 몰지각한 기업들이 있어? 이러면서 막 신상 털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지금은 정말 한 목소리를 내서 최소한 언론에 대한 체계적인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리고 우리 산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고용 창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국가 브랜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도시 또 지역의 활성화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지속적으로 그 대외 언론에 대한 관리와 그런 인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응은 좀 많이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시 산업의 변화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였다면 지금은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텐센트의 창업자인 마화통이 했던 얘기거든요. 네네네. 너무나 공감하고 있는 시대인 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화봉 차장님 혹시 뭐 6번 질문에 대한 답변도 좋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웨비나 같은 경우도 이게 잘 쌓여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네. 몰랐는데. 네. 몰랐는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이게 곧 콘텐츠가 된다고 보고요. 네. 이게 잘 쌓이면 정말 이 시대, 저희가 지금 봉착했던 시대에 고민했던 결과물들이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아마 전시나 회의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전시나 회의 산업이 지식 콘텐츠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보지 않고 있는 정부 부처가 있다는 게 저도 같은 동일한, 이렇게 김유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동일한 부분인데, 제가 한 7년이 걸려서 논문을 썼는데, 네. 그게 스테이크홀더 다이나믹스라는 논문이었는데요. 다 비교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이제 물어보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에 봉착되는 건 항상 정부더라고요, 저희는. 맞아요. 항상 정부고, 항상, 예. 근데 정부의 전시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진흥이지, 전시 산업의 진흥이랑은 좀 별개라고 보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아마 그게 그 부분도 있겠지만 핵심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산업으로 인정을 여전히 완벽하게 받고 있지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련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쉽게 집행할 수 있었던 게 이게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개인적인 피해의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채널을 좀 저희가 업계 전체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도 이 정도 고민인데 사실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희가 개런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조금씩 집적돼서 고민한 결과물들이 진짜 전달이 되는 채널들을 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 사태라든지 이런 건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고민이 가장 많이 드는 상황이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라든지 설비라는 거는 사실은 설비를 투자한다는 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투자나 마무리라고 얘기하면 투자나 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설비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뭔가 자산화시키고 그러면 나중엔 감가라는 게 생겨서 모든 기업들한테 서로서로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부담을 다 줄이려면 한 목소리가 좀 나와서 그거를 일괄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지 않으면 이번에도 또 소모적인 시간들이 많이 지나갈 것 같다는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무리 발언으로 하자면 맨 처음에 저희 딸내미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오라고 부산하게 움직여서 죄송합니다. 못 봤어요, 잘. 네. 딸내미가 갑자기 만화책을 찾아서 방에. 그러셨구나. 네. 혹시 황희원 교수님 하실 멘트 있으실까요? 제가 이거 계속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 업계도 더 연거 더 배럴하고 젊은 사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 거를 얻고 더 좀 미래가 보이는데 저같이 나이 든 사람은 조금 등장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해서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우리가 컨벤션 쪽도 이렇게 젊은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고 오늘 젊은 분들 얘기해봤는데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이 많고 지금 이제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제언들을 이제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이제 그렇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중요한 키워드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기술이고 하나는 고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무슨 뭐가 됐든 간에 기술을 어떻게 우리 전시 쪽에 이게 좀 첨단 기술 아니면 좀 나은 기술을 장착을 해서 구현할 것인가 문제고, 또 하나는 저는 오늘 우리 김신 대표님 얘기에 참 많이 공감했는데 그 고객에 대해서 정말 그 진정을 생각해 봤느냐, 특히 비지터에 대해서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우리 비지터는 엄청나게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전시업계에 또 우리 계시는 분들은 과연 우리 비지터 고객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부분은 정말 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뭐 우리 학교 차원에서도 윤 교수랑 같이 오늘 뭐 마지막에 많은 얘기 나왔는데 저희들도 제가 뭐 감히 이런 표현 씁니다. 동학 마이스라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그 우리나라가 항상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광군은 광고도 없고 의병이 많이 슬쳤어요. 그게 또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병의 힘을 좀 믿어보자. 그래서 또 그 진짜 뭐 약한 힘이지만은 그 의병의 힘을 우리가 같이 한번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고, 특히 앞으로 더욱더 우리 젊은 영 리더들을 많이 초청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예, 멋진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김태칠 처장님 혹시 계시는데 뭐 계속 같이 처음부터 계속 같이 해주셨는데 뭐 질문이라든지 혹시 멘트 해주실 거 있으시면 처장님 그 소리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소거가 지금 되어 있어서. 네, 이제 네네, 잘 괜찮습니까? 들립니다. 예. 저는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이 내용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뭐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이 코비드에 대한 극복이 뭐 금년도는 아마 2019년도가 아마 이 업의 하나의 표준 그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금년도는 2020년도는 2019년도에 한 25%? 잘 되면 30% 수준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내년 2021년도는 2019년도의 50% 수준으로 예상하고요. 2022년도가야 19년도 수준으로 회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교환들에서 예상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뭐 제가 이제 저도 이 업계에 느끼는 게 코로나에 대한 가장 그 큰 변화가 결국 온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 온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이 온라인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게, 이거는 하나의 개별 기업이 해야 될 건 아니고요. 하나는 준공공직 공공조로서 이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고, 이거는 분명히 정부 예산이나 정부 자본으로 네. 기본 플랫폼을 개발하고요. 이 업계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그 저널 기사를 보니까 중국의 CCPIT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업계에서도 빨리 이런 걸 정부 예산 반영해가지고요. 앞으로는 이 온라인에 대한 중요성이 뭐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중요성을 나아갈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그 우리 업계에 뭐 PEO나 PCO나 다 같이 이번 기회에 많이 준비해야 우리나라의 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여기까지만 이야기해서 다른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제가 준비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뭐 저도 이 업계에 우리 업계가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비판적인 이야기도 많은데 다음 기회에 있으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 참가해 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저도 이제 오늘 쭉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이켜 새겨보면 컨텐츠화 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 다음에 김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우리 본질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그거를 파고들었을 때 우리의 경쟁력이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 오프라인이 됐던 온라인으로 됐던 구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고민,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결국은 차별화가 나오는 거고 산업의 비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차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 다시 한번 세 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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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고했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예. 네.